자,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부터는 우리가 문학편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편하게 가봅시다. 이제 문학 이야기도 해가면서 우리 교재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332쪽입니다. 우리 교재로 332쪽에 뭐가 나와? 문학노에 나와. 우리가 문학노라고 하면 문학을 한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문학 일반의 문제입니다. 이어서 여러분 문해사조의 문제예요. 그렇죠? 이어서 비평의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험에 나온다면 비평이 시험에 나옵니다. 물론 문학 일반과 문해사조가 시험에 안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문학 비평이 가장 시험에 잘 나온다 이런 이야기야. 그런데 문제는 여기 나온 문학 비평을 하기 위해서 문학 일반과 문해사조를 손을 대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체가 시험에 나오기도 하지만은 여기 나온 그래도 비평의 공부를 하기 위한 그 과정이 문학 일반과 문해사조의 문제. 그래서 문학 일반과 문해사조는 좀 빠른 속도로 가볼까 한다. 먼저 거기에 뭐가 있지? 우리 교재 보니까 현실이 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문학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때 여기 나온 현실 뭐라 그래? 팩트라 그래. 문학을 뭐라 하지? 픽션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를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산만성과 추상성의 세계예요. 현 세계는 논리적으로 가는 세계는 아닙니다. 인간 삶이라는 게 뜬구름 같아가지고 말입니다. 내일 오후 3시에 우리가 학교 앞에서 보자 라고 말하지만은 내일 오후 3시에 우리가 꼭 만난다는 보장은 결코 얼마 없어. 왜냐면 오늘 가다가 교통사고 나 죽어볼 수도 있고 내일 갑자기 내가 아플 수도 있고 그 친구가 어떤 사정이 생길 수도 있고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획된 대로 가는 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학작품 속의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대체로 뭐죠? 인과성과 구체성의 세계라고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이랬을 때 여기 나오는 현실 세계가 문학작품 세계로 변하는 것을 뭐라 하지? 뭐라고? 문학적 또는 예술적 변형이라 그래. 문학적 또는 예술적 변형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야. 책 날개 보세요. 우리 교재에 책 날개를 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문학적 또는 예술적 변형을 뭐라 하냐? 우리는 이걸 형상화의 과정이라 그래. 형상화의 과정이다. 이러한 형상화의 과정이란 현실세계가 문학작품 속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형상화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형상화의 도구가 무엇이냐? 뭐라고? 언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 1번에 뭐라 하나? 문학은 언어의 수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미술은 성과 색에 의해서 아름다움이 구현되고 음악은 선율에 의해서 아름다움이 구현되지만 문학은 언어에서 아름다움이 형상화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문학은 언어의 수이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이어서 거기에 보시면은 이번에는 말입니다. 형상화에 관점이 있어. 이 관점에 누가 등장하지? 작가적 세계관이 필요해요. 작가가 현 세계를 어떻게 보고 있냐? 예를 들어서 현재 집권 정부의 모습을 보고 대단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해서 작가적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이 어찌했느냐? 그렇죠? 작가적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이 어찌했느냐? 이러한 이야기야. 그렇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 그래서 문학은 언어의 수이다. 작가의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이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야. 됐죠? 다음. 이어서 이번엔 여기 나오는 현실 세계가 문학작품 속의 세계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걸 뭐라 하지? 현실의 반영이다 해서 유추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반영론 또는 모방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문학은 현실의 반영이야. 그렇죠? 문학은 현실의 반영. 그래서 4번 보세요. 맨 밑에. 4번에 뭐라고 나와? 문학은 현실의 반영이다 이렇게 나오죠. 다음. 이어서 여기 나오는 그러면
여기 나오는 작가에서 창조된 현실 문학 작품 속의 세계와 현세계는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어떤 경우가 있어? 병립 대등관계에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 그러냐? 나중에 저 뒤에 가서 문학의 관점을 다룰 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랬을 때 이걸 평행상 뭐라 하지 우리가? 구조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1번에 써있죠. 6번 보세요. 6번에 뭐라고 나온가? 문학은 하나의 구조물이다. 이런 말 나오죠? 문학은 현실을 바탕으로 문학작품 속의 세계가 만들어졌지만은 작가에서 완전히 독립된 자족의 세계라는 뜻에서 거기 나오는 구조물 한 마디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거기에 1번에 뭐가 나와? 문학은 언어의 구조물이다. 다음 개연성이 있는 개연성이 뭐야? 개연성이 뭐야?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야. 이걸 개연성이라고 그래. 우리 교재는 개연성이란 현실에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개연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게. 그죠? 다음, 문학은 가치 있는 체험의 기록이야. 당연한 이야기지. 그죠? 다음, 문학은 현실의 반영이고 문학은 사상과 정서의 편이야. 만약에 1번이 뭐라 나와? 맨 위에 1번이 문학의 형식적 요건이 나온다면 맨 밑에 5번 보세요. 5번에 뭐라고 나온가? 거기 나오는 문학은 사상과 정서의 편이라는 문학의 내용적 요건이야. 5번에다 써놓으세요. 문학은 내용적 요소다 밑줄. 거기나 5번에다가 문학의 내용적 요건 써놓으세요. 형식 요건이 어느라면 내용 요건은 사상과 정서의 표현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돼. 다음, 이어서 그렇게 보시면 돼. 그 옆에 책 날개를 보자. 책 날개 보니까 문학의 본질과 특성의 관계에서 거기 나오는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뭐가 나오냐? 정서. 그렇죠? 됐습니까? 정서, 거기 나온 정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상상이 나오네. 그죠? 그래서 정서가 나오고 상상이 나오고 형식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 읽어보면 나와. 책 날개.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지? 이번에는 사상이 나와. 이리 했을 때 여기 나온 정서란 문학의 감화적 요소예요. 우리가 어떤 문학 작품을 읽고 그 작품에 문학적 감동을 느낀다면 정서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상상은 예술적 요소야. 그렇죠? 그런가 하면 사상이란 내용적 요소다 이런 이야기야. 그렇죠?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거기에 나오고 있는 것 같아. 책 날개 한번 읽어볼까요? 문학에서 정서란 문학의 항구성과 보편성을 획득하게 해주는 요소이며 상상은 독창성을, 사상은 위대성을 획득하게 하고 형식은 예술을 획득하게 한다 그랬네. 그리했을 때 보편성, 독창성 동그라미 됐습니까? 항구성, 보편성, 독창성. 항구성, 보편성, 독창성 동그라미. 항구성, 보편성. 한번 써볼까? 항구성, 보편성, 독창성. 이 세 개의 동그라미를 쳐달라 이런 이야기야. 이때 항구성이란 역사성이야. 진정 좋은 문학 작품 시대를 초월합니다. 진정 좋은 문학 작품 시대를 초월하는 역사성이야. 이건 사회성이야. 진정 좋은 문학 작품 집단과 개인과 민족을 초월한다. 진정 좋은 문학 작품 개인과 집단과 민족을 초월한다 이런 이야기야. 독창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성이에요. 개성이야. 남들이 가질 수 없는 나만이 가진 독특한 성격을 개성이라고 했을 때 작가의 개성을 드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독창성이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항구성, 보편성, 개성을 문학의 3대 특성이라고도 한다. 문학의 3대 특성이라고도 한다 이런 이야기야. 됐죠? 다음 이어서 이번에는 말입니다. 우리 교재 333쪽이야. 우리 교재 333쪽에 보니까 뭐가 나왔냐? 이번엔 문학의 기원이야. 이번엔 문학의 기원이 나오는데
문학의 기원을 뭐가 있지? 우리 교재하면 심리학적 기원설이 있고 뭐가 밑에 발생학적 기원이 나오죠? 발생학적 기원이 나와. 그러면 이 심리학적 기원이란 뭐죠? 심미성, 즉 뭘 가지고 오는 거야? 미적 욕구를 가지고 오는 거야. 근데 이게 발생학적이란 뭐죠? 실용성이야. 실용성에서 문학이 등장했다고 보는 게 발생학적이요. 심미성, 미적 욕구에서 봤다고 하는 것이 여기 나오는 심미성이다. 이런 이야기야. 그랬을 때 먼저 뭐가 나와? 모방본능설이야.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모방하자는 욕구가 있었고 거기서 문학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모방본능설인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나옵니다. 그가 말하기를 뭐라 했지? 시인은 자연의 모방이다 그랬거든. 시인은 자연의 모방이다 밑줄. 시인은 자연의 모방이다 밑줄. 거기에 1번에 모방본능설에 시인은 자연의 모방이 이렇게 나오는데 시란 무엇이냐? 문학이야. 여기 나오는 자연은 현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모방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었고 모방이 완성된 다음에 느끼는 희열도 있었다. 거기에서 문학이 발생했다고 본다. 이것이 모방본능설이다 이런 이야기야. 두 번째는 뭐죠? 흡본능설입니다. 다윈의 자연과학 이론에 의하면은 남자가 여자가 남자를 유혹한 수단에서 문학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거기 나오는 흡본능설이에요. 남자가 여자가 남자를 유혹한 수단에서 문학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야. 다윈의 자연과학 이론이죠. 이어서 이번에는 말입니다. 유의본능설이야.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두 가지의 본능이 있었는데 첫 번째 생존의 본능이야. 살아남아야 돼. 두 번째 종족 번식의 본능, 즉 성적 본능이야. 이런 것들을 처리하고도 남는 여력으로 죽이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는데 거기서 문학이 발생했다고 보는 게 칸트, 스펜서, 실러의 이론이야. 그래서 칸트는 말하기를 모든 예수행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다? 노래에 있다. 이렇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야. 이어서 네 번째. 이번엔 말입니다. 자기 편복론설이야. 허드슨의 이론에 의한 말입니다. 허드슨의 이론에 의하면은 남들 앞에 잘난 체 하려고 남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에서 문학이 발생했다고 본다. 이런 이야기야. 그치? 그러자 그로세 같은 인물들은 그렇지 않다. 여기 나오는 발생학적 기원설에 하면은 인간은 말입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곰을 사냥할 필요가 있었고 곰을 사냥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연습하게 되었고 곰의 사냥이 끝난 다음에 춤추고 노래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문학이 발생했다고 보는 소위 실용성에서 문학이 발생했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심리학적 기원설, 여기 나오는 발생학적 기원설 이렇게 하겠는데 이 둘은 첨예하게 대립을 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둘은 첨예하게 대립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바로 그 밑에 뭐가 나온가? 이번에는 발라흐 댄설이 나와. 맨 밑에 보세요. 맨 밑에 발라흐 댄설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야. 이랬을 때 뭐죠? 소위 종합예술이에요. 이러한 종합예술은 앞에 나왔던 심미성에다가 어떻게 뭘 보태는 거야? 실용성을 보태는 거야. 이 둘을 보탠 걸 가지고 말한다. 이 둘을 보탠 걸. 그래서 일종의 뭐가 되죠? 절충설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전에는 여기 나온 다음 중 심리학적 기원설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시험에 잘 안 나오더라고. 일반적으로 문학의 기원은 여기 나오는 종합예술 발라흐 댄설에서 본다. 이런 이야기야. 그 옆에 책 날개에 나오는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보셔도 돼. 됐습니까? 자, 넘어가 봅시다. 넘어가면 이번에는 문학의 기원이야. 우리가 문학작품을 읽는데 왜 읽느냐 이런 이야기야. 자, 우리가 문학작품인데 왜 문학작품을 읽느냐. 문학작품을 읽는 이유는 단 두 가지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야. 우리 교재에 그대로 표를 그린다. 우리 교재에 있는 거예요. 문학을 작품을 읽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 쾌락적 기능이야. 그렇죠? 두 번째 교시적 기능이야. 이때의 쾌락적 기능을 우리는 이렇게도 쓰죠.
유의적 기능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교시적 기능은 뭐라고 하죠? 여러분 여신 교훈적 기능이다 이렇게 쓰기도 해.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나오네. 뭐라고? 기생. 조선시대 기생을 생각해줘. 기생은 뭐야? 상대방을 즐겁게 해주는 데 목적이 있거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기생을 생각해주고, 여기는 뭐 생각해줘? 교사. 도덕과 진리를 전파하는 거고, 지식을 전파하는 사람이 교사야. 그래서 기녀로서의 문학이냐 교사로서의 문학이냐 이런 이야기야. 대체로 서양에서는 어쩌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이후로 여기 나오는 쾌락적 기능, 유의적 기능이 추가되었고, 동양에서는 공자 이후로 뭐죠? 교훈적 기능이 중시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자가 말하길 시에 300편이면 사무사라, 시가 300편이면 사악한 마음이 없어진다 해서 문학을 뭘로 봤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수시한 방법으로 몸을 닦고 도를 닦는 하나의 수단으로 화보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 나온 유의적 기능, 쾌락적 기능이라고 하니까 너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이런 걸로 보지 마. 왜냐하면 우리가 문학에서 이야기하는 쾌락적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정서적 순화요. 우리에게 정서적 감동을 주고 우리 마음을 깨끗이 정화하는 기능을 해. 그러나 이거 뭐라고? 도덕과 지식과 진리의 전파야. 그렇죠? 여러분이 하시는 도덕과 진리와 지식을 전파하는데 그 초점을 맞춘다 이런 이야기야. 다음. 그런데 여기 나오는 뭡니까? 유의적 기능을 중시해버리면은 우리가 여기에 춘향전이 있었을 때 계급을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하면은 쾌락적 기능으로 보는 거야. 그러나 여기 나오는 뭐죠? 한 여자는 두 지아비를 삼키지 않는다라는 도덕적 전통적 윤리관을 가지고 본다면 여기 나온 교훈적 기능이 돼버린다 이런 이야기야. 그러나 사람들이 말입니다. 뭐죠? 너무 유의적 기능을 중시하면 통속화돼 버려. 뭘 가져온다고? 저급성을 띠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기는 뭐야? 공리성 또는 뭐가 되죠? 목적성 중시해버려요. 공리성 또는 목적성 중시해버린다. 도덕과 진리와 지식을 전파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을 가져온다 이런 이야기야.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걸 한국 문학에서는 이걸 뭐라 하지? 순수문학이라고 해. 한국 문학을 순수문학이라고 하고 이쪽을 참여문학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한국 문학에서 김병걸, 김우종, 김수영 밑줄, 김병걸, 김수영, 김우종 밑줄, 그 다음 김동리, 박재삼, 이영기 밑줄. 그렇죠? 구분되죠? 이렇게 봐죠? 그렇게 봐달라 이런 이야기야. 그죠? 주의하세요. 그의 참여문학엔 뭐죠? 그 표 있죠? 맨 밑에 거기 나오는 김병걸 나오죠?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김동리부터 나오죠? 이랬을 때 여기 나오는 이쪽이 참여문학이에요. 교훈적 기능이 참여문학이야. 유의적 기능이 순수문학이야. 그렇죠? 거기에 참여문학, 순수문학 표가 좀 반대로 돼 있죠? 쾌락적 기능에 순수문학이 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교훈적 기능에 참여문학이 와 있어야 돼. 좌우가 좀 바뀌어 있네요. 좌우 화살표 이런 식으로 해주면서 바꿔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책이 여기저기 오타가 많아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 이렇게 와. 이렇게 왔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 사과가 있어. 여기에 사과가 있는데 사과를 왜 먹니 했더니 이쪽 사람들은 사과를 맛 때문에 먹는다고 하고 이쪽 사람들은 사과를 영양 때문에 먹는다고 했단 말이야. 여기에 사과가 있는데 이 사과를 맛 때문에 먹는 사람들은 유의적 기능, 영양 때문에 먹는 사람은 교시적 기능이야. 그랬을 때 도대체 우리는 사과를 맛 때문에 먹느냐 영양 때문에 먹느냐 이렇게 봤을 때 여기 나오는 맛 때문에 영양 때문에 하지만 사실은 사과에서 맛과 영양을 분리해서 취할 수는 없어. 우리는 사과를 먹으면 영양도 같이 섭취되는 것이야. 근데 어떤 사과는 좀 더 맛이 들었고 어떤 사과는 맛이 좀 더 덜 들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럴 수는 있어. 그런데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그 밑에 뭐야?
문학당위설 또는 문학당위정설이야. 문학당위정설은 재밌기도 하고 교훈도 주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절충적, 상보적 기능이야. 대단히 절충적이며 상보적 기능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문학의 가장 이상적 기능이다. 바로 그 옆에 문학당위정설 나오죠. 거기에 문학당위정설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바로 그 이유의 문제 보세요. 다음 가론에 들어갈 말은 무엇이냐? 1960년대에 극에 달했던 한국 문단의 참여와 순수 논쟁은 문학의 기능의 문제였다. 결국은 여기 나오는 유의적 기능을 중시하냐, 교훈적 기능을 중시하냐에 문학의 유의적 기능이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됐습니까? 다음 이어서 자, 여기 고쳐놓으라고 했어요. 교재 잘못 나왔습니다. 쾌락적 유의적 기능의 순수문학. 그쵸? 뭐죠? 거기 나오는 순수문학. 이쪽 김동리지? 여기에 김동리가 와야 돼. 그 다음에 이쪽이 참여문학이야. 그쵸? 참여문학에 김우종이가 와야 돼. 이런 식으로. 여기 좌우가 바뀌었다 있어요. 바꿔주세요. 그쵸? 이름은 바꿀 필요 없이 좌우를 바꿔달라고 했어요. 다음. 이번엔 04번에 뭐가 나오냐? 이번엔 말입니다. 문학의 미의식이야. 이번에는 문학의 미의식인데 먼저 뭐가 나오냐? 순곰이야. 거기 나온 순곰이란 가치 있는 사상을 현실에서 구현하고자 할 때 형성화된 미적 범주다 그랬어요. 그래서 특히 모순된 상황에 처하여 이에 맞는 정신이나 태도다. 잘 모르겠어. 그래서 순곰이는 말입니다. 대단히 종교적 경향이 짙어요. 월명사의 장영매가 충남사의 창기파란가 한용운의 농계의 앵이 되어 이런 것들이야. 그쵸? 다음 이어서 두 번째 우암이야. 뭐 가구 이름이 아니야. 여기 나오는 우암이는 말입니다. 뭐죠? 제가 보기에는 강호 한정적이며 풍류적인 노래 있지? 강호 한정적이며 풍류적인 것들은 모두 거기에 해당한다 이런 이야기. 거기 나옵니까? 전국의 상춘곡, 윤선도의 어부사시가, 유상가, 송수의 면왕정가 전부 다 뭐야? 강호 한정적이며 풍류적인 노래들이야. 다음 이어서 비장미야. 이러한 비장미는 말입니다. 한국의 전통적 뭘 다루지? 전통적인 한의 세계를 다루면 우리는 비장미라 그래. 한국의 전통적인 한의 세계를 다루면 우리는 비장미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대체로 뭐 있죠? 이별과 그렇죠? 죽음과 이러한 등등의 소재가 핵심 소재가 돼. 거기 보시면은 백수왕부터 공무도화가 남편의 죽음이죠. 그렇죠? 그런가 하면 초혼, 연인의 죽음이죠. 서정주의 귀촉도 모두 연인의 죽음이야. 그러므로 거기 나오는 뭐죠? 죽음과 이별이 우리 문학에서 전통적 한의 세계를 많이 구현을 하거든. 그래서 그래. 다음 이어서 네 번째 골개미야. 이때 골개미란 뭐지? 해악과 풍자요. 그래서 대상에 대한 야유와 조롱의 의미, 대상에 대한 야유와 조롱의 의미를 가져오기도 한다. 대상에 대한 야유와 조롱의 의미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야. 맞죠? 이렇게 오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이런 이야기. 그죠? 보세요. 자, 됐어요? 다음. 이랬을 때 말입니다. 거기 보시면 자, 뭐가 나오냐? 이번에는 우리 교재 334쪽이야. 334쪽에 시 한 편 나왔네. 산이 저문다, 노을이 잠긴다, 저녁밥상엔 A가 없다 해가지고 거기 나오는 뭐죠? 김광균의 은수예요. 김광균의 은수라는 시 한 편 나와주고 있는데 여러분 보신 대로 뭐야? 아들의 죽음을 노래한 시야. 그러면 여기 보자. 아들의 죽음이니까 당연히 비장미겠지. 설마 아들이 죽었는데 얼씨구나 한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아들의 죽음을 노래한 대표적인 시야. 그치? 한번 보세요.
자, 시에 대한 분석은 나중에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지? 문학의 갈래가 나오네. 자, 칠판 좀 치우고. 이번에는 문학의 갈래를 보려는데 문학에서 우리가 흔히 하기는 장르의 문제야. 흔히 하기는 장르의 문제다. 이런 이야기야. 그러기 전에 표현 매체에 따라서 뭐가 나왔어요? 아, 죄송합니다. 그 옆에 책 날개 탐구학습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사설시조 한 편 나왔죠? 제가 직역하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개를 10마리를 넘게 기르되 요 개같이 얄미워라. 미우님이 오면은 꼬리를 회회치며 띠랑나리 뛰며 반갑게 내닫고, 고우님이 오면은 뒷발을 버둥버둥 무락나락 캉캉 찢어서 돌아가게 한다. 개가 10마리를 넘게 기르는데 개가 참 얄미워. 미우님이 오면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고우님이 오면은 캉캉 찢어서 돌아가게 한다. 그래서 쉰밥이 그릇그릇 난들 너 먹일 줄 있겠느냐? 쉰밥이 그릇그릇 여러 그릇 나온다. 너 줄 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얄미운 개에 대한 뭘 보죠? 해악이지. 해악이야. 그래서 뭐라고? 골개입니다. 해악과 풍자를 드러내고 독자의 입에 찬잔한 웃음을 짓게 하는 것. 전부 다 풍자야. 그죠? 조선욱이 사설시조 한 편을 보셨습니다. 다음. 거기에 문학의 갈래에 보니까 기록문학이 있다. 문자언으로 기록된 것인데 대단히 개성적이며 특성과 복잡성을 띈다. 구비문학은 말입니다. 음성언으로 구현되는 적층문학, 유독문학이다. 그래서 민중적, 집단적이다. 그래서 개인 창작은 기록문학이고 집단 공동작은 구비문학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어서 제가 이렇게 예시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336쪽이야. 336에 그 그림을 그려가면서 다시 345를 쪽을 설명드리고자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어? 서정장르가 있어. 이때 서정장르란 무엇이냐고 물은다면 저는 이렇게 하게요. 대단히 주관적이며 대단히 주정적이며 대단히 운문적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뭘 다루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지? 외부 세계의 화를 다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립되어서 뭘 다루냐? 이번에는 서상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상류란 무엇이냐? 대단히 객관적이고 대단히 이지적이에요. 그리고 대단히 산문적이야. 그렇죠? 이랬을 때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 운문과 산문을 합하여 우리는 문학의 2대 장르라 그래. 이걸 문학의 2대 장르라고 한다 그래. 무엇과 무엇을? 운문과 산문을. 이랬을 때 여러분이 가만히 보고 있으면 차이점이 뭐냐? 이건 주관적이야, 이건 객관적이야, 주정적이야, 이성적이고 지성적이야. 이랬을 때 여기는 이렇게 써야 돼요. 외부 세계와 좌우 대립이다. 외부 세계와 좌우 대립을 다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랬을 때 여기를 대표하는 게 뭐야? 시야, 시고 시조야. 그런데 여기를 대표하는 게 뭐냐? 소설이야. 고대문학 쪽에서는 판소리가 그걸 대표한다. 고대문학 쪽에서는 판소리가 그것을 대표한다. 이런 이야기야. 다음. 이랬을 때 여기 엉뚱한 게 등장하는데 그거 바로 극장르야. 이때 극장르는 말입니다. 대단히 객관적이에요. 이건 대단히 객관적이지만은 여러분 자신 뭐죠? 행동성과 대사성이 대단히 중시돼. 행동성과 대사성이 대단히 중시된다. 이런 이야기야. 됐습니까? 이랬을 때 희곡과 고전문학 중에서 말입니다. 뭐죠? 탈춤 같은 게 여기에 나옵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여기 나오는 시,
소설, 희곡을 문학의 3대 장르라 그래요. 서정, 서사, 그걸 문학의 3분법이다. 우린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야. 여기에 뭐가 있지? 이번엔 도술 장르가 있어. 이건 장르가 아닌데, 이건 뭐냐? 대단히 객관적이에요. 대단히 객관적이지만은 뭐죠? 설득의 시성적 공리성을 갖습니다. 설득의 시성적 공리성을 갖는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이건 뭐지? 좌우 세계화를 다룬다. 예를 대표하는 게 뭐야? 수필이야. 이리 했을 때 이건 자아가 표현의 대상이 되고 이건 뭐죠? 외부 세계가 표현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자아의 세계화는 뭐고 세계의 자아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결국은 표현의 중심이 나냐? 외부 세계냐? 이 차이다. 나냐? 외부 세계냐? 바로 이 차이다. 이런 이야기야. 이리 했을 때 여기 나온 수필까지 묶어서 자, 운문과 산문이 문학의 2대 장르야. 시, 소설, 희곡이 문학의 3대 장르야. 여기다 수필을 붙이면 4대 장르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리했을 때 여기 나오는 화살표를 한 바퀴를 도는 거야. 이렇게 돌면은 점점 주관화됩니다. 다시 해서 객관적 장르예요. 주관적 장르예요. 객관과 주관을 겸한 장르예요. 객관적 장르, 주관적 장르, 객관과 주관을 겸한 장르. 객관적 장르, 주관적 장르, 객관과 주관, 객관적 장르, 주관적 장르, 객관과 주관을 겸한 장르야. 이렇게 본다. 그렇죠? 자, 그러므로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객관성은 커지고 주관성은 강해진다. 뭐야? 객관성은 점점 떨어지고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객관성은 떨어지고 주관성은 강해진다. 이런 이야기야. 이랬을 때 여기 나온 수필이 말입니다. 선생님, 저는 수필이 가장 주관적이고 독창적이고 개성적인 글이라고 배우는데 객관적이고 설득적이라고요. 그런데 원래 수필의 출발점은 에세이예요. 에세이가 뭡니까? 실용문에 가깝죠? 논설문에 가깝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수필도 말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서정적 수필도 있고 희곡적 수필도 있고 서사적 수필도 있어요. 그래서 문학의 독자성이 가장 떨어지지만은 정기문, 일기문, 기행문 등등을 문학의 범위로 끌어당긴 문학의 범위를 가장 확장시키는 거야. 상당히 역설적이죠. 문학의 독자성은 가장 떨어집니다. 뭐가? 수필이. 그러나 서정적 수필, 서사적 수필, 희곡적 수필 이런 식으로 명칭이 나뉘므로 해서 문학의 범위를 가장 확장시켰다. 정기문, 일기문, 기행문, 보고문 등들도 전부 다 뭘로? 수필로 포함된 경우가 있으니까. 다음. 이번에는 말입니다. 이번에는 여기에다 뭘 보태? 여러분 여신 비편을 보태는 거야. 그러면 문학의 5대 장르가 됩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문학작품을 비평한 이것은 제2의 창작이에요. 제2의 창작이다. 이런 이야기야. 다음. 여기에다 뭘 보태지? 이번엔 시나리오를 보태. 그러면 여기까지가 문학의 5대 장르. 그렇죠? 여기까지 문학의 6대 장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문학의 5대 장르까지 뭐야? 언어예술이야. 이건 뭐죠? 영상과 유동성 예술이에요. 이건 언어예술, 이건 영상과 유동성 예술이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문학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시나리오는 문학적 독자성이 거의 없어요. 단지 시나리오는 희곡과 아주 유사하다는 점.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 자신으로 희곡이나 시나리오는 둘 다 인간 삶의 진실성을 추구한다는 점, 인간 삶의 단면을 표현한다는 점, 이런 공통점이 많아서 시나리오도 문학의 범위에 넣어주긴 하지만 문학의 독자성 가장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야. 자, 335쪽입니다. 335쪽에 우측 하단이야. 문학 장르 보자. 거기에 문학 장르 보니까 우측 하단이야. 문학의 영역을 확대한 장르는 수필 장르이며 역설적으로 문학적 독자성이 가장 떨어진다. 희곡은 객관적 장르며 소설, 수필, 시순으로 객관성이 떨어지고 시는 주관적인 문학이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조금 전에 이미 설명을 드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336쪽에 어디까지 왔어? 동그라미 5번, 6번까지 봤어요. 됐습니까?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옆에 탐구학습 보세요. 탐구학습에 뭐라 나왔어? 문학의 갈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 서정양식은 개인의 정서를 표현해. 왜? 대단히 주관적이니까, 주정적이니까. 다음 두 번째. 서사학론은 현재 시제를, 극양식은 과거 시제 사용한다해서 뒤집어졌어. 아직 우리가 안 했지만은 서사학론은 과거 시제를, 그리고 극양식은 현재 시제를 사용합니다. 서사학론은 과거 시제를, 그리고 극양식은 현재 시제를 다룬다. 나중에 희곡고의 특성, 소설의 특성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극양식은 뭐죠? 가장 객관적이야. 그러므로 서정의 개입이 없어요. 서정, 서사, 그건 상위 양식이야. 왜 상위 양식이냐? 그러므로 거기는 답이 일단 2번이 되고, 바로 그 밑에 생생특강 봐봐. 특강에 한국문학을 갈래해 보니까 서정 장르가 있다. 뭐지? 서정, 민요, 고대, 가요. 그렇죠? 그 다음 향가, 고려서교, 시조, 신체시밋줄. 생생특강 1번의 서정장대 신체시. 신체시는 원래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설득의 실용적 공유성을 갖는 문학이긴 하지만은 뭘로? 서정장르로 구분한다. 세상 운문제이거든. 다음 서사장르의 판소리 밑줄. 판소리 이미 서사장르라고 제가 이미 써놔버렸어요. 판소리 이미 서사장르라고 써놔버렸다. 이런 이야기야. 다음 이어서 극장르 나오죠. 가면극, 인형극, 창극, 현대극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극장르에 해당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 이어서 거기 교술 장르 나오네요. 경기체가 악장, 가사, 창가 밑줄. 창가와 신체시는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사회적 이념을 노래한 시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가는 교술문학으로, 신체시는 서정문학으로. 둘 다 개화기에 사회적 이념을 표현하는 노래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나온 창가는 교술문학으로, 거기 나오는 신체시는 서정문학으로 나왔다. 다음. 그래서 교술문학의 경기체가 악장, 가사, 창가, 가전체, 고도수필, 일기, 기행, 비평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어디에 속해? 거기 나온 교술문학에 속한다. 가전체는 사물 의인화한 문학이어서 또 서사학 스토리를 가져요. 그래서 서사학으로 보는 경우도 있으나 우리는 교술문학으로 일단 고등학교 와서는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보면은 서정, 서사, 교술, 극의 구분이 잘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파란 분필로 보셔가지고 이렇게 원으로 갈수록 객관성은 점점 떨어지고 주관성은 강해진다. 그래서 주관적 장르, 객관적 장르, 주관과 객관을 겸한 장르 이렇게 구분하시면 된다. 여기 나오는 시나리오는 문학의 6대 장르에 포함시켜 주시긴 하지만 문학적 독자성이 거의 없다. 왜? 영상과 유동성, 즉 영화를 만든 대본이기다. 다음, 수필은 문학의 영역을 최대한 확장시켰다. 전기문, 일기문, 기행문, 보고문 등을 모두 문학의 범위로 끌어당겼다. 그래서 문학의 영역을 가장 확장시켰지만은 문학의 독자성, 서정적 수필 이 요소의 낙엽을 태우며, 그죠? 희곡적 수필, 여러분 자신은 누구야? 나도양의 구두. 그 다음에 서사학령, 기행수필. 그래서 여기 나오는 수필은 서정적, 희곡적, 서사수필이 있음으로 해서 독자성은 떨어지만 문학의 범위를 가장 넓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그림이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문학의 3대, 2대, 3대, 4대, 5대, 6대 장르까지 공부하시는데 아주 결정적이에요. 이 그림이 가장 여러분이 보기가 쉽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은 문학 비평을 할 거예요. 다음 시간 문학 비평인데 비평은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1시간 정도 맞출 수도 있어요. 왜? 역사주의나 형식주의가 가장 시험에 잘 나오고 문학의 관점이 시험에 잘 나오거든. 그래서 문학의 관점과 역사주의, 형식주의 비평에다 초점을 맞춰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한번 해볼까 한다. 오늘은 문학론에서 문학이란 무엇이냐 이걸 가지고 보셨는데 거기는 팩트와 픽션의 차이. 됐습니까? 문학의 특성, 문학의 본질,
그렇죠? 그 다음 여러분들 아시는 문학의 기능 이런 것들은 꼭들 알아두셔야 합니다. 특히 문학의 기능도 시험에 가끔 잊어버릴 만하면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지난 시간에 비해서 훨씬 편해졌죠, 단원이. 자,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